오늘부터 은행의 지급준 비율을 0.5%포인트 내립니다. 최근 주요 실물 지표가 예상외로 악화됨에 따라 시중 유동성 확대를 통해 경기 방어에 나서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미국의 5월 소비 심리가 4년 만에 최고치로 개선됐습니다. 고용 성장이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심리 개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스 대통령이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3당 대표와 비상회의를 가졌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17일까지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달 재총선을 치러야만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2,672명으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9년 국내 애플의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스마트폰 열풍이 시작된 지 꼭 2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네, 오늘장 일장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비 오는 월요일인데요. 시장에는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단비가 내려주질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주말에 거의 포기했을 때 중국의 지준율 인하 카드가 나왔죠. 50bp나 또 한 번 세 번째 내린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은 오히려 1,900을 기어코 터치하고야 말고 있고요. 소재주들은 이 같은 중국 모멘텀이 나왔는데도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모습, 시장에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8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체감 지수를 더 안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낙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9거래일 연속 팔매도 매도 규모가 약간 줄어들고 있고 기관이 좀 전부터 개인과 함께 매수 전환하면서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00, 오늘은 조금 반등하고 있지만 결국에 다시 한번 깰 여지도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들부터 짚어봅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 동양증권의 조병환 연구원입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 정말 약발 없는 것인지, 유럽 리스크 극단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코스피 1,900선 결국 내줄 것인지 모두 알아봅니다. 이어서 만나볼 5위는요. 오늘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이신데요. 이번 주 시장의 핵심 변수들을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성천놈의 증시 타파, 오늘도 신창원 대표님 만나야겠죠? 유럽 불안 속에 1,900선이 위태위태한 날인데요. 대응 전략, 신창원 대표님만의 전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5% 공략주, 오늘은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추천 사유 들어보죠.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플랜A 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만납니다. 최근에 부진한 대응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런지 전략 세워보고 오늘 김상균 팀장님이 준비하신 추천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환율도 다시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 듯하고요. 코스닥도 490을 되찾았고 코스피도 금요일 종가 대비 1.5포인트만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좋아지는 듯한데요. 먼저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에 JP모건의 파생상품 손실 악재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장에 효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재차 반락하고 한때 1,900포인트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가까스로 낙폭을 줄이고 있긴 하지만 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09% 하락한 191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9거래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8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역시 강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장중 반락하고 현재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67% 하락한 490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는 167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현재 180억 원 매도 우위에 있고요. 개인만이 저가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네요.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또 유로존 불안으로 상승 출발해 위험 회피 심리가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좀 낙폭을 줄이고 당국의 경계심으로 추가 상승은 제한된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2원 상승한 1,148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8거래일 만에 상승세입니다. 1%대 강세 보이면서 131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모두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현재 3% 넘게 급등하면서 29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1.54% 밀려나면서 25만 6천 원에, 그리고 신한지주와 LG화학도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1.3% 밀려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대 강세 보이면서 25,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이틀째 급등세입니다. 현재 9.54% 오르면서 47,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CJENM도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CJ우쇼핑이 1.11%, 그리고 안랩도 5% 가까이 내리면서 현재 11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FA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반면에 포스코 ICT 5.73% 하락하면서 7,070원에, 그리고 위메이드도 1.1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IT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나흘 연속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IT주들도 오후 들어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1.81%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SK하이닉스는 아까와 같이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도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네. 삼성 SDI도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등 긴축 완화 조치를 내렸지만 중국 경기 민감주로 꼽히는 정유 화학주는 좀 장중에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3%대로 밀려나고 있고요. GS와 S오일도 이제 하락세입니다. LG화학도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호남석유, 대한유화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작 게임 발표에 이어서 게임 관련주들의 힘이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 살펴보시면요. 손오공의 강세는 신작 게임 디아블로3의 패키지 유통을 막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요. 반면에 지금 NC소프트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작 게임의 활력 시스템 등이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주가가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1.93% 하락하면서 2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현재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현재 조강페인트와 바른손, 디오 모두 하락세고요. 유성 TNS도 2.24% 하락하면서 3,4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1900 찍고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8포인트 곧 상승 전환까지 가능하겠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1916, 외국인은 1000억도 안 되게 팔고 있고 기관은 좀 전부터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좀 의외의 타이밍에서 중국이 50bp 지준율 내린다라고 발표한 것 같은데 시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소재주도 더 추가로 빠지는 모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에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지준율 50bp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인하된 지준율은 지금 18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적용 후의 지준율은 대형은행이 20%, 중소형은행은 16.5%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거시 지표들이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쨌든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인 것을 저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준율 같은 경우는 예금 인출에 대비해가지고 총 예금 대비 은행이 자체적으로 쌓아놓아야 하는 어떤 자금 비율,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준율이 낮아진다는 건 결국 은행의 대출 여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금리 인하와는 조금 다른 어떤 미세 조정에 가까운 조치라는 점에서 이 효과가 이렇게 크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국내 경기가 좀 불안한 상태고, 거기다가 권력 교체가 올해 말에 후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력 교체 전후의 어떤 시기적 불확실성이 지금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투자 계획들을 좀 연기하거나 이렇게 중단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의 어떤 신용 수요 자체가 조금 위축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렇다면 약간 미온적인 어떤 정책인 어떤 지준율 인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자면은 그 중국 정부의 어떤 경착륙 방어에 대한 의지는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 예를 들면 어떤 재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금리 인하 단행 같은 이런 후속 조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나타났던 그 소재주라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의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준율 인하 카드가 한 번 더 나와도 뭐 별로 흔들림이 없겠네요, 시장은요. 그렇게 큰 영향력을 준다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스탠스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국 지준율 인하 코멘트 잠깐 짚어드렸고요. 유럽 리스크도 역시 살펴볼 부분인데 그리스 대통령이 뭐 이렇게 좀 나서봤지만 3당 대표 간에 이렇게 해서 좀 합의를 찾지 못해 재총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당부터 3당까지 모두 그 연정 구성에 실패를 했고요. 그 대통령이 그 연정 구성 회의를 소집을 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결렬이 됐고 또 2차 회의는 또 제 두 번째 많은 표를 얻은 시리자라는 그 좌파 연합당이 지금 불참 의사를 통보를 했기 때문에 재총선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언론 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 국민들의 거의 80% 가까이가 지금 유로존 잔류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정에 반대를 했던 그 시리자라는 제 두 번째 당 좌파 연합 같은 경우도 지금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는 하고 있지만 유로존 탈퇴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여당을 제외하고 지금 시리자가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탈퇴를 강요하고 있는 지금 극우파, 극좌파를 동시에 포섭을 해야 되지만은 사실상 어떤 정책적이든지 아니면 노선적, 이념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그리스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뭐 유럽 성장성과 이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안 모색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포커스가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스가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지 안 갈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뉴스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이렇게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어떤 뭐 15일 재무장관 회담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랑스와 독일의 정상회담 같은 이런 어떤 이슈들에 의한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올란드 대통령 취임할 텐데 그 전후로 해서 메르켈 총리하고 뭐 비공식 정상회담이 말씀하신 대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오늘 밤에 재무장관 회담에서 뭔가 없더라도 긴축과 성장에 대한 그 합의점이 좀 도출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올랑드 대통령 자체도 그 어떤 재정협약에 대한 얘기를 들고 나오긴 했었지만은 전면적인 어떤 재수정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뭐 독일의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든지 상당히 완화된 태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정된 어떤 재무장관 회담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지금 재정 목표치 달성 기간을 좀 유예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성장 협약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의 합의 아니면 논의 진전 같은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유럽과 우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능성 자체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 문제가 잘 풀린다 해도 일단 코스피 시장 자체가 좀 걱정인데요. 1900선을 오늘 딱 찍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1950에서 한번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1900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더 아래쪽으로 이탈할 가능성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은 그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가격선 중에 하나가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1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뭐 경기선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일단은 뭐 이탈한 것이 사실상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120일 이동평균선을 의미 있게 하향 돌파했던 경험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 금융위기 이후로 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뭐 지난해 8월 정도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제점을 생각해보게 되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WD 불여 그리고 유럽 주요국이라든가 은행권으로의 어떤 위기 전임 가능성 같은 어떤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점들이 다수 한꺼번에 등장하면서 어떤 뭐 퍼펙트 스톰이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금융시장에 등장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위기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냐라고 생각해보게 되면은 그 당시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돌파했던 경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뭐 두바이 사태라든지 아니면 일본 지진 같은 돌발 변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탈이 나타났던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탈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121선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한 2.5% 정도 평균적으로 2.5% 정도 추가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수치를 지금 대입을 해보게 되면 한 1895에서 1900포인트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장중에 기록한 저점 수준이 그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900포인트 초반대에서는 분명히 저가매수 유입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121선 이동평균선 지금 일시적으로 이탈했다. 과거의 경험치 봤을 때 조금 이제 올라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앞서서도 여러 가지 이벤트 거치면서 유럽의 불확실성이 이번 주 쭉 보내면서 좀 좋아질 것이다, 걷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지금 정도에서 이제 저점에서 들어가도 좋은지 대상도 궁금합니다.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이번 주에 예정된 어떤 미국 경제 지표들의 컨센서스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네. 주말에 소비자 체감 지수 같은 경우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고요. 이번 주에 제조업 지수들도 지역 제조업 지수들도 발표될 예정인데 컨센서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쪽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미국 쪽 경기 쪽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결국 지금 시장의 관심이 유럽 쪽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보다 일단 유럽 정책 이벤트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주 중반 이후에 재무장관회담이라든지 정상회담 같은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아무래도 의미 있는 연계성 있는 어떤 반등보다는 저점 확인 과정이 조금 불규칙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지수 저점 확인 시에 어떤 낙폭 과대 업종들의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 있긴 하지만은 역시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최근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가격 메리트가 형성됐다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의 전략이었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분의 의견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부터 기다렸는데 중국의 지준율 인하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이 좀 심드렁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안 좋아서 뭐 JP모건 손실 확대 혹은 유럽발 얘기가 좀 악재적으로 더 커다랗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장이 심드렁한 건지 아니면 중국의 지준율 인하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재료가 아니어서인지 일단 오늘 시장 하락의 원인부터 좀 분석해 주세요. 예, 일단 지난주 시장이 좀 낙폭이 커졌었고, 그래서 주말 사이에 이제 나왔던 뉴스들을 보면서 그래도 오늘 이제 좀 시장이 좀 선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반등세가 좀 들어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한 모습들을 일단 좀 무참하게 좀 짓밟는 모습이라고 생각들어서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우울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특히 이제 가장 기다렸던 모습들, 이제 중국 관련돼서 분명히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준율 인하를 50bp를 하고, 그래서 어떤 순차적인 흐름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들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어떤 긴축 완화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놓는 모습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종합적인 어떤 경제 지표가 지난 금요일 날 좀 발표가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흐름들은 이제 긴축 완화에 대한 흐름이 일단 막상 다쳤다는 어떤 모습들도 함께 어떤 호재가 노출됐다는 모습들도 같이 이어지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경기 지표가 안 좋다는 모습들을 그대로 좀 노출시킨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어떤 우려를 먼저 반영하는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무거워지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특히 어떤
호재로 볼 수 있었던 그 철강화학 쪽에서의 강한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측면들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유럽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특히 유럽 관련된 얘기들은 지금 벌써 한 1년 반이 훨씬 넘어가는 상황들이 나옴에도 어떤 답이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특히 그리스 관련된 얘기 가지고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는 모습들과 함께 이번 주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프랑스와 독일 쪽에서의 비공식 만남, 특히 또 G20과 이제 관련된 그 재무장관회의 여러 가지 일정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은 이 일정들 가지고 어떤 조율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내용들, 그러니까 즉 어떤 재료가 나오기는 좀 힘들다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리상으로는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삼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그렇게 크게 썩 좋은 모습들은 다가오지 않는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또 갑작스럽게 또 떠오른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국 쪽에서 이 JP모건이 속칭 그 사고를 친 모습들인데요. 이 사고 친 뒤에 어떤 그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흐름들, 특히 과거 리먼 브라더스 같은 쪽에서의 금융사에 대한 위기까지도 갖다 썼던 모습들인데 이런 쪽까지 좀 시장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일단 이번 모습들이 좀 잘 마무리가 되면은 모르겠는데 이런 후폭풍들, 특히 당장은 이제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금융주 쪽에서 금융사들 쪽에서도 트레이딩을 많이 좀 약화시킨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주식을 파는 경향들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다 보니까 이 글로벌적으로 전반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썩 좀 좋은 모습들로 다가오지 않는 모습들 쪽에서 지금 시장 흐름들이 전개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호재가 호재로 반영하지 못하고 좀 무거워지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내 흐름들로 봤을 때도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 쪽에서 딱히 어떤 매수세로 전환될 만한 모멘텀을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들이고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커진다고 한다면 어떤 지금까지 한 뭐 1900선 초반이나 아니면 1900선 이하까지 내려왔을 때 아니면은 지금 시장 체감 지수는 한 1700선 수준이다라고 했었으면은 아무래도 연기금이나 아니면은 기관 쪽에서의 변화가 좀 들어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수급적인 한계도 부담으로 될 수 있을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 특히 지금 선물하고 현물 차이가 과거에 한 1포인트 이상까지도 벌어졌던 모습들 쪽에서 점진적으로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도세에 대한 부담들, 이런 전반적인 모습들 때문에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아직 갈 길을 좀 못 잡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투자 심리나 아니면 수급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다 같이 확인해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저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이 아직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위험 관리가 일단 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이슈들이나 불거졌을 때 한 단계 시장이 좀 추가 하락하든가 시장이 좀 더 충격을 받았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를 그런 때 들어가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지금은 현재 그 주식 비중을 최소로 좀 유지한 채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당장 단기 반등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지지선을 확인한 다음에 좀 대응했으면 하는 쪽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관심 업종 대응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소재주 이렇게 중국 호재 나왔는데도 반등을 못하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아예 대형주는 조금 쉬는 게 낫습니까? 주식 비중을 줄이는 쪽에서 대형주를 좀 일단 손절을 하든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런지 업종 관심 있는 쪽으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런 질문을 요즘 많이 받는데요. 일단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하고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들까지도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 손님분들이나 이렇게 문의 전화가 좀 많이 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일단 같은 종목 쪽에서 비중이 좀 많다고 그러면 종목당 ABC라든가 어떤 그 종목이 세 종목이 있다. 근데 다 약한 종목이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을 다 정리하기가 좀 그렇다고 한다면 A나 B나 C나 한꺼번에 어떤 그 10%에서 30%씩 어떤 덜어내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그만큼의 현금이 좀 쌓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 시장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강조를 드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 시장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반등하겠지라고 하는 낙관적인 기대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액션을 좀 취해서 어떤 현금 확보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시장과 함께 맞춰서 가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관심 있는 업종은 지금 4월 달부터 계속 똑같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들은 업종들에 대한 모습들 정도만 시장 흐름들을 확인하는 정도로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이 IT하고 자동차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한 모습들인데 나머지 쪽으로 좀 확산시킬 만한 어떤 모멘텀이나 시장 흐름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최소한의 주식 비율로 시장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네, 뭐 소위 물린 대형주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보자라는 의미로 오늘 현금도 많이 포트폴리오에서 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험 관리에 좀 신경 쓰자 전반적인 이런 톤으로 전략 들어봤습니다.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증시타파의 김보람입니다. 신창원 대표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분석 들어보고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그리스의 거듭된 연정 실패 등 이렇게 유럽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장중 지수는 1900도 위태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도 있었지만 약발이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1900 아래까지 내다봐야 하는 걸까요? 대표님께서는 이번 주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은 예상된 지준율 인하인데 중국이 이제 뭐 둔탁한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중국 증시에 이제 뭐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중국 증시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중국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제가 이제 중국의 통계에 대해서 믿을 게 못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중국은 크게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 관련된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거의 우리 그 화학이나 제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관련 주식들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유럽 부분인데요. 유럽 부분도 이미 우리가 예견됐기 때문에 악재는 다 노출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60일 2평이 특히 120일 2평은 썩어도 준치다고 했는데요. 준치 이후에 주가가 거의 한 50포인트 밀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만은 200일 2평 확인하고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이 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200일 2평의 지지 여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저점에 1900을 찍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매 공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안정적인 국면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볼 때는 뭐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버티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121평 자체가 워낙 가볍게 관통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121평을 확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21평 개봐야 물론 1948포인트입니다만 일단 주가는 저는 이번 주에는 주가 자체가 주초에 약세를 보이지만 뭐 약세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18포인트, 17포인트 갔다가 지금 플러스로 오는 걸로 봐서는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3조까지 팔다가 4,500억 지금 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외국인이 3조가 한계라는 것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절대 투매에 동참하지 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저점에 매수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매수해가 수익 나면 2, 3%라도 짧게 치고 넘어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쯤 사볼 만한 종목은 없을까요? 중국 관련주 걱정 없다 하셨는데요. 중국 관련주 쪽으로도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했는 거 아시죠? 그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목금 이제 수목금 했는데 오늘 수익률 상승률 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어쨌든 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중국 내수 관련 종목 중 일단 포스코를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이제 포스코 부분하고 제가 볼 때는 중국 관련 주식 이제 화학 관련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화학 주식은 실적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매도가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 종목 중에 이제 화학주가 우리의 영향이 가장 큰 모양을 끼치고요. 두 번째 제철 부분인데 제철 부분이 제가 볼 땐 지금 가격대에는 부담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 부분이 지금쯤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타이어 이런 부분인데 타이어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하여튼 뭐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자체를 천천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글로벌 증시가 다 지금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굉장히 뭐 지금은 크게 보든지 아주 크게 보든지 아니면은 아주 이제 짧게 보든지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이 공세를 취할 때 내가 이제 막 공세를 취하지 말고 후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실 때 장이 이제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말할 게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후행 스핀이 생각 스핀 2를 이탈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십시오 이랬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한 7일, 8일 정도 있어야 변곡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추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낙폭 과대는 조금 과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도 많이 받는 그런 과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가가 이제 상승폭에 여러분 보다시피 38% 조정받은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폭에 38% 반등이 저는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의 반등이 보시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61일 평 있는 1950 전후까지는 주가가 일단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등을 한번 있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뭐 실적이 좋으나 이런 게 다 충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빠질 때는 실적 좋으나 빠지나 같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은 낙폭 과대에 의한 물론 실적이 기본 낙폭 과대에 의한 순환매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따셔야 된다,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상승 종목 보면 생각보다 상승의 여력이 뭐 크진 않습니다. 그 사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웅진코웨이,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보면 거의 다 낙폭 과대 종목이거든요. 낙폭 과대에 의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루 캔들이 상승할 때 5일이평을 돌리는 종목 쪽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런 모양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 종목을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분이 또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데 코스닥 종목은 당분간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하락의 시작이다, 전조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는 저는 460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490인데 460이면 아직까지도 한 7, 8% 더 떨어지는 그런 큰 하락이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코스닥 주를 만지지 말고 코스피 쪽에 1등 주식을 만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올해 내내 그럴 겁니다. 1등 주식만 만져야 된다. 그리고 테마도 뭐 중국 테마라든지 뭐 무슨 테마, 대선 테마 이런 테마를 만지지 마십시오. 테마를 만지는 사람은 자기 손을 한번 잘라봐야 됩니다. 테마를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오직 1등주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기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쓸데없는 잡방송 보지 마시고 서울센 방송 보면서 1등 주식 만지는 현명한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흐름은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고요. 지금쯤 매수해 볼 만한 업종으로는 화학, 철강, 타이어 종목들을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증시타파는 매일 아침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에도 이어집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기관이 주는 약 먹고 코스피가 기력을 좀 되찾은 것 같습니다. 1918포인트. 이번엔 5% 종가 공략주 코너를 이어가 보겠는데 오늘은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공개받기 이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하셨었죠? 성화 하이텍 좀 살펴봐 주세요. 오늘 자동차주는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예, 그나마 강하긴 한데요. 근데 성화이텍은 좀 빠진 모습 좀 보이고 있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말씀드렸고요.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을 딛고 반등 아직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4%까지 빠지긴 했었는데 그 이유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매도 때문에 좀 그런 건데요. 다행히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직 손절 라인 안 깼기 때문에 지난번 목표가인 13,900원까지 아직까지 홀딩하는 전략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좀 종목 고르기 굉장히 좀 힘든데 그나마 바닥권에서 양봉을 낸 후에 기관 매집이라든지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한전기술인데요. 한전기술 아시다시피 어떤 원자력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긴 한데 최근에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기관 수급이 탁월하게 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5월 11일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11만 주나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관이 산 단가 자체도 6만 원대 후반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서 그 기관들이 5, 6% 살라고 좀 사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추천드린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매수가는 제가 좀 그어놨는데 71,500원까지 오늘 종가부터 분할 매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지금 찍어드릴 텐데 79,000원. 어떻게 보면 지금 200일선이 누워있는 가격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을 하신다면은 손절 가격인 7만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2% 차이는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장이 그나마 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좀 2%, 3% 정도의 손절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기술 손절가 7만 원으로 타이트하게 잡고 한번 분할 매수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8만 원 부근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박현상 대리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가 공략주 한전 기술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플러스를 보였다, 마이너스를 보였다, 왔다 갔다 합니다. 나흘 만에 반등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닛 연구소의 김상균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 호재에도 왜 이렇게 시장이 무덤덤한 건지 오늘 참 의외인데 업종 패턴들도 그렇고요. 대형주는 좀 매매를 자제하자라는 의견도 많았었습니다. 오늘 일단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현재 지수 자체를 보게 되면 약간의 보합세 장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많이 상승폭이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낙폭 과대 종목으로 인한 종목들, 특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 과대 낙폭이 심했던 종목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길게 들고 가기보다는 짧게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의한 차트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호실적이 예상될 수 있는 종목군에 한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포트 비중 자체를 늘려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수 자체가 하락하고 경기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 종목, 저 PSR 종목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 PSR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주가로 나눈 것으로 과거에 무조건 저 PSR 종목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고 PSR 종목이었지만은 지금의 업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에 의해서 저 PSR로 들어간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세보이 MEC, 한국프렌즈공업, SINC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경우에는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2배 이상의 큰 폭의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대형주는 트레이딩으로 좀 호흡을 짧게 가자. 그리고 중소형주는 조금 모아가도 좋겠다. 시장에 대한 질문 하나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정도 부분에서는 좀 사들어가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확실한 바닥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이 갈리던데.
예, 지금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장세라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추세 자체의 방향성을 못 잡아들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분할로 꾸준히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큰 돈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분할로 차근히 조정이 나올 때마다 눌림목 구간 때마다 꾸준히 퍼센테이지를 모아가면서 포트 자체를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형주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는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가장 크게 밀리는 대형주가 하나 있습니다. NC소프트인데 현재 10% 넘게 밀리면서 25만 원이 깨지는 날입니다. 무슨 일인지 이런 대형주도 사도 좋은지 오늘 신규로 들고 온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바로 NC소프트입니다. 지금 10% 이상의 강한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락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 약화의 우려와 가장 큰 경쟁 게임인 디아블로3가 내일 출시 예정이 맞아지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에 의해서 현재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NC소프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과거의 저점이었던 26만원 선을 현재 돌파하고 하향 돌파로서 25만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추세 자체가 무너지기보다는 오히려 죽은 구간에서는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아블로3가 내일 출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차트적으로는 내일 약간의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바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 꾸준히 분할 매수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30만원 선까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2만원, 정고점 40만원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자체의 펀드멘탈에는 이상이 없고 오히려 경쟁업체의 게임이 나와 있지만은 NC소프트에서 대규모 블랙바스터급 게임으로 예상하고 있는 블레드앤소울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게임을 발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클로즈 베타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클로즈 베타 내에서 자체적인 이상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펀드멘탈 자체에는 이상이 없고 차트적으로 무너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NC소프트를 지금 구간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NC소프트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악재를 예전에 뭐 야구단 창단도 있었었고요. 악재를 이렇게 급락했었던 경우 곧바로 회복한 경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조금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매수하는 게 타이밍적으로 더 나을는지 기간은 얼마 정도 보시는 거예요? 예, 과거 아이온 같은 경우에 볼 경우에도 아이온이 출시할 때 클로즈 베타가 나오면서 지수 자체 NC소프트 주가 자체가 많이 하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향하고 나서 아이온이 정상적으로 출시하고 나서 주가 자체는 약 2~3배, 4배 정도의 NC소프트가 크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기대작으로 나오고 있는 블러드앤소울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러드앤소울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블랙바스터급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블러드앤소울 말고도 길드워라든지 향후 해외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가처럼 현금 자산이 많고 여러 가지 대형주, 1등주를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100%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약 일주일간의 기간을 두면서 꾸준히 분할로 오늘도 저점 매수, 내일도 저점 매수 이런 식으로 약 일주일 정도 꾸준히 분할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NC소프트 오늘 급락하고 있지만 한번 사보자 분할 매수로 30만 원 1차 목표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종목부터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 김상균 팀장님 포트에는요. 펜엔터테인먼트, 엔터기술이 각각 20%와 10%씩 들어있었습니다. 누적 수익률을 좀 보면요. 펜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조용한 편인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안 빠지는 게 어딥니까? 굉장히 견조한 종목이고 엔터기술은 금요일날 상한가,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 이틀 연속 상치는 듯 했는데 오늘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엔터기술, 지금 며칠 안 되는데 한 10% 가까이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종목부터 좀 점검 받아보죠. 엔터기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기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투자 환기 종목에 이게 집중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다시 나오면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게 되고 특히 이미 수주가 나왔습니다. 작년 매출 대비 규모에서 108% 되는 규모의 수주가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은 100% 확신이 됐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향후 투자 환기 종목에서도 풀릴 수가 있으면서 실적적인 모멘텀을 가지더라도 주가 자체는 1,600원 이상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밸류에이션 가격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엔터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황마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흔히 연예인 그 개그맨 황마담과 연관된 주식을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황마담을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황마담이 신규 사업 웨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경우에는 향후에 주가 자체가 단순 저평가 가치주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꾸준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분봉상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것은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매물의 압박에 의해서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적어도 실적 나오는 것까지 지켜보시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1600원 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1분기의 실적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해를 품은 달이 나온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서 주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1분기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그때서부터 주가 자체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약 6천원 정도의 충분히 지지를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꾸준히 모아가서 분할적으로 포트 비중 자체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흔하지 않은 특히 엔터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아주 우량한 종목입니다. 특히 상암동에 최근에 이제 건물을 매수해서 그 임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임대 사업 같은 경우에 매년 약 수익이 약 30억 이상에 나오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영업순이익이 10억도 안 되는 회사가 임대 수익, 자체 수익 말고도 건물을 사서 임대한 수익만으로도 30억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약 3,000원에서 6,000원까지 약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주가 자체는 꾸준히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5,500원과 6,000원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갈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한 8,000원, 더 길게 봤을 때는 12,000원, 지금 가격에서도 약 100% 이상의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신양이라든지 JT라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100% 수익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할 경우에는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너무 접근하기보다는 꾸준히 분할 매수를 접근해서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또 지난번에 100% 이상 수익을 내셨던 우리 김상균 팀장님이요. 펜엔터도 그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신규로 포트에 넣겠다고 하셨던 NC소프트 지금 12% 가까이 밑꼬리도 없어지고 더 급락하거든요. 아까 손절가 얘기를 못 여쭤봐서 얼마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주가 자체가 사실은 손절가를 잡기가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오늘 급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또한 내일 디아블로 3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주가 자체가 조금의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가 자체의 이 손절가 가격을 좀 더 하향으로 밑으로 잡으셔서 약 주가 자체가 22만 5천 원 요 정도 구간까지는 손절가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만 5천 원을 하향으로 돌파할 경우에는 주가 자체를 손절매를 하게 되고 22만 5천 원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100% 매수하기보다는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약 일주일간 분할로 나누어서 사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4월 고점이 32만 원이었는데 어쨌거나 손절 가격 22만 원대 정도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상균 팀장님의 완성된 포트 끝으로 보여드립니다. 네, 김상균 팀장님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펜엔터 지금부터 이 종목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현재 이미 20% 일단 비중은 다른 종목보다는 좀 많이 실려 있고요. 엔터 기술이 10% 그리고 오늘 급락하는 NC소프트를 일주일간 분할 매수 생각하시고 10% 신규로 편입해 주셨습니다. 자, 가격이 중요하겠죠. NC소프트는요. 일단 오늘 저점 또 내일 저점 이렇게 저점에서 일주일 정도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을 얘기를 하셨고 1차는 30만 원 정도 목표가 손절가는 22만 5천 원까지 시원하게 좀 여유 있게 잡아주셨습니다. 엔터 기술은 금요일날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재차 한번 상한가까지 두드리면서 1차 목표가를 1,400원이었었는데 그건 두 달 했었는데 오늘은 또 1,600원 정도까지 무난하겠다 언급해 주신 바 있고 현재도 수익이 좋습니다.
펜엔터는요 6,000원대 지금 아직까지 매수가하고 별로 변함없는 주가인데 이 정도에서 모아가시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8개월 정도 10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자신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 오늘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한 2분 정도 있으면 마감 동시호가 들어갈 텐데요. 오늘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낙폭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19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청개구리 사단 양순모 나종우 전문위원님이 상위 1% 투자자들은 투자자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포트를 짜야 되는지 그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장소는 하이투자증권 송파 지점이고요. 무엇보다 참가비가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